얼마 전에 그 미국이 드디어 피봇을 했죠. 0.25 정도 낮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0.5를 낮췄습니다. 근데 우리 스터디 때도 한번 봤었지만 미국이 0.5% 인하한다고 해서 주가 막 폭락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0.5 인하했는데 오히려 좀 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저한테 최근에 이제 많은 질문이 왔던 내용이 미국이 이제 금리 내렸으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내려? 라는 질문이었어요. 특히 이제 부동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금리에 상당히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과연 그러면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저 간혹 가다가 요새 막 스레드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면은 국내 주식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증시가 그럼 왜 지금 눌려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번 달 주제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와 증시에 대한 내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또 나눠서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미국의 소나기에 사실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적 요인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내부적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 내릴 수가 없었느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한국도 같이 올렸어야 됐는데 올리지 못하고 그냥 동결로 쭉 이어갔었거든요. 8번이나 올리는 동안에 못 올리고 갔습니다. 꾸역꾸역 버틴 상황에서 언제 금리 내려 했었는데 이제 내렸죠. 한국도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동안 8번 올리는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는데 한국이 바로 내릴 수 있냐? 못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렸기 때문에 따라 내릴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뭐 각각의 그 뭐 논리가 또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 2023년도 12월에 했던 세미나 자료입니다. 2023년도에 2024년도 경제 예상을 이제 한번 했었죠.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서 금리를 6번 낮춘다라고까지도 전망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5% 거의 6%대 육박했던 미국의 2년 채권 수익률이 3%, 4%대까지 떨어지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는 6번까지 낮출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때 저는 절대 6번은 못 낮춰. 그리고 낮추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을 했었죠. 낮추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6번씩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급락하고 경기 침체가 온 상황, 요 상황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금리를 6번이나 낮췄지만 주식시장은 폭락입니다. 자칫하면은 금융위기까지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었고 이 경제 지표에 둔화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미국의 경제 지표에 둔화라는 표현은 정상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과열된 경기가 정상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바라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서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금리 이런 경우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만약에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경제 지표 계속 좋고 계속 과열 징후를 나타내고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금리 못 낮춘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고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도 전개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금리를 물가와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여기 있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 이유는 역사상 거의 한 2번째일 겁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거의 2번째로 물가 상승률이 8%, 9%까지 올라갔었어요. 그게 이제 2021년도 말이었죠. 2021년도 말에 저희가 2021년도 말에도 2022년도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시장 상황을 싹 봤더니 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크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요거였죠. 코로나 때 그 트럼프가 돈을 많이 풀고 그 이후에
바이든이 또 돈을 많이 풀었어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공급이 늘었으니까. 공급이 늘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뭘 하겠습니까? 돈이 아닌 무언가를 사겠죠. 그리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또는 뭐 내가 회사에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각종 이런 공산품들을 사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첫 번째로 물가가 올랐다. 근데 두 번째로 코로나 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도시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만 발생을 해도 도시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도시를 폐쇄하는 곳만 잘 이렇게 살펴봤었거든요. 왜 저기를 폐쇄했지? 저기 뭐 이치해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테슬라 공장이 있고, 애플 공장이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고, 이런 곳들 위주로 계속 잠그더라고요. 그리고 상하이 항이 있고, 상하이 항은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이죠. 중국에서 물건을 막 만들어 놨는데 상하이 항이 잠겨가지고 못 나오면 결국 물건은 중국 안에 있어요. 그러니 전 세계가 경제가 돈을 많이 풀어놔가지고 경제가 막 좋아졌는데 수요는 막 넘쳐나는데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발 공급 쇼티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은 중국이 공장을 열 때까지 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팽팽하던 시절이에요. 미국이 그러면 중국을 저걸 열게 하려면 둘 중에 싸워서 누군가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이겨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장을 빼고 돈을 뺏고 하는 방법일 거다. 그리고 부동산을 붕괴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미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중국 죽이기를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내년에 금리를 많이 올릴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과거 폴 볼커 때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0번, 20번, 10%, 20%뭐 물가 잡힐 때까지 계속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두 달 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뉴스에 나왔었어요. 미국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국제유가가 치솟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데 유럽에다가 지금 다 뿌리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원유를 구입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 구입하지 않았을까요? 구입하는 순간 러시아에게 전쟁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EU에서 나서가지고 다 못 사게 막았어요. 미국과 공조하에. 지금은 이미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던 거를 미국이 유럽으로 보내고 있죠. 이미 러시아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다 뺏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가를 다시 이때까지 낮추려면은 결국엔 이 세 가지 원인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금리 올려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한두 번 올려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돈이 씨가 말라가지고 더 이상 전쟁도 못하고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장 돌려야 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올려서 한 5.5까지 올렸죠. 5.5까지 올리면서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 중국 내에 있던 공장들을 인도와 멕시코, 한국, 일본 이런 곳들로 이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망 재편인 거예요. 그 벌써 이제 시작된 지가 정확히 말하면 2018년도 트럼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6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이전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은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약간 둘 간의 어떤 그 힘의 겨루기에서 미국이 조금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중국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 이후에 물가가 미국의 연준이 원하는 수준까지 아직 도달하진 못했지만 더 이상 올라갈 조짐은 보이지 않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여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0.5씩 하면 경제 위기 온다고 막 주식시장 폭락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주식시장 폭락 안 하고 왜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0.5% 이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금리 인하한 이유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앞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막 먹었는데 이제 몸이 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했는데 이제 기침이 먹고 콧물이 멎고 열이 떨어지고 이제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7, 8월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고려했다. 노동시장 둔화를 선제적으로 막겠다. 그리고 계속 고금리에 있다 보니 연준이 원했던 거는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걸 원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니까 경제가 너무 좋아서 너도 나도 막 투자를 하고 사람을 계속 뽑고 그 사람들이 옮겨다니면서 인건비를 계속 올려가고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실업자 수를 늘리겠다라는 게 연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 부채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부담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업이 확장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몇몇 기업들이 망해 나가고 일자리를 잃고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정상화가 됐죠. 근데 이게 고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싶을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마침 물가가 원하던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 약으로 치면은 감기 다 나섰는데 이거 계속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약발이 안 먹힐 것 같아. 뭐 이렇게 또는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져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가가 왜 빠졌습니까? 8월 초에 비컷 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근데 비컷 한다고 했던 이유가 노동시장이 너무 안 좋아. 노동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이 급속도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0.5씩도 금리 낮추고 올해 뭐 비상 대책 회의 해가지고 더 낮춰야 되는 것도 논의해야 돼 막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비컷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비컷 하면은 주가 하락이야 라는 공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 경기 침체가 이슈였죠. 근데 우리가 지난달에 고용지표를 살펴보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허리케인 베일을 얘기하면서 저거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것 같아. 이거 회복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침 다행히도 그 이후에 발표됐던 고용지표들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다 회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쯤에서 비컷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 이유가 똑같은 비컷이지만 이때는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려야지. 몸이 안 나섰는데 다른 병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약을 먹여야 돼. 이런 관점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는 건데 이제 몸이 다 나섰어. 그래서 약을 줄이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라가는 거였고 요 내용이 딱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계속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 나가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공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진짜 주식 초보자들이나 하는 생각인 거고, 금리 인하를 왜 했는지, 금리 인상을 왜 했는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준은 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0.5%의 0.5%의 금리를 낮출 수 있었을까? 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맨날 파월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지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할게요. 계속 몇 년 동안 이 얘기만 했어요. 도대체 지켜보는 지표가 뭐지? 그래서 제가 파월이 지켜볼 것 같은 지표들을 저번에 쫙 나열해가지고 한번 점검했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 이번 달에 파월은 뭘 봤을까의 관점에서 저는 이걸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 바로 첫 번째가 PC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물가 상승률 하면 CPI가 나오는데 연준은 CPI가 아닌 PC라는 지표를 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근데 지금 CPI는 한 2.9인가 그래요. 3에서 2.9 왔다 갔다 해요. 근데 PC는 일단 지금 2.5에 와 있어요. 연준의 목표 물가는 2%라고 말씀드렸었죠. 2%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려올지 옆으로 갈지 위로 갈지 내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지 금리를 내릴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리를 강하게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봤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저는 여기서 찾았었어요. 유가가 잡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때예요.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뭐 금리를 유지를 시키면서 경기 과열을 둔화시켰고 점점 정상화를 시키다 보니 어느 순간 국제유가가
7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도 8월에 국제유가 평균치를 봤더니 82.7달러예요. 근데 2024년도 8월을 봤더니 75.5달러예요. 그럼 물가 상승에서, 물가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유가거든요? 근데 이 유가가 마이너스 9%가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9월에 발표된단 말이에요, 8월 지표는. 그럼 9월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9, 10, 11, 12월 달 거를 제가 봤더니 얘네들 80에서 90달러대였어요. 근데 현재 지금 69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하락폭이 더 커진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잘하면 2%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저만 봤겠습니까? 파월도 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봤는데 파월이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국제유가의 하락을 확인을 하고 이 하락한 국제유가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질 걸로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금리를 낮췄다. 그래서 앞서 파월이 물가 하락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확신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환호를 하게 만든 거예요.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낮추는 걸로 알았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 물가가 잡혀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 그럼 두 번째 경기 침체 오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연준이 볼 것 같다라는 지표들이었죠. 뭐 이제 고용에 대한 걸 제일 중요하게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고용에 대한 거랑 그리고 소매 판매, 소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없다. 그런데 비농업 고용지수랑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가 잡혔으니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겁니다. 원래 경제라는 거는 이렇게 불황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는 이제 요거였던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로 와서 요 사이클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호황 위에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올 것 같으니 연준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내린 거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지금의 미국 경제를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위기야라고 또 주장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지표를 여기에서 비교를 해요. 여기에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비교를 해서 이게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졌어. 근데 여전히 높아.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비교해서 이만큼 떨어졌어.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안 좋게 느껴지는 거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라는 거를 이렇게 찍는데 그걸 발표를 합니다. 혹시 점도표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연준 위원이 총 13명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의 예상 금리들을 다 찍는 거예요. 그 찍은 표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종합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찍혀 있는 거를 종합을 했을 때 2024년도에 연말 예상 금리가 6월달 자료에 의하면 한 5.1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9월에 나온 거 보니까 4.4까지 내려갔죠. 2025년도 예상을 봤더니 4.1이었는데 3.4까지 내려왔어요. 2026년도에는 3.1에서 2.9까지. 자, 일단 요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저금리로는 안 돌아갑니다. 0.0에서 1%대 금리가 정상금리가 아니에요. 지난 10여 년간 너무 오랜 기간 이런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는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정상금리는 2에서 3, 저는 이제 3%대가 이제 정상금리라고 보는 사람이고 지금 한 5%대까지 올라가 있으니 이게 내려와 봐야 한 이 정도 수준까지 볼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미국이 이제 일본 양털깎기 하던 그 시절에 데이터를 봤을 때도 한 7년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고금리를 유지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렸다고 해가지고 계속 내릴 거라고 생각해도 오산입니다. 내리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올렸다가 이렇게 가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준은 물가 상승률도 봐야 되고 경제 성장률도 봐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하면서 유지를 해 나갈 거고, 두 번째로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50% 이하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힘들어지려면은 중국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중국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오려면은 미국이 중국보다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3%대 이상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점도표와 함께 발표되는 연준에서 보는 경제 전망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살펴보면 연준이 왜 금리 인하를 저렇게 단행을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경제가 안 좋아져요. 예상치가. 6월에 발표했던 거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2.1%였어요. 2.1%. 근데 2.0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뭐 2.0, 2.0으로 좀 유지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잘 살펴보면은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4.0으로 예상했던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간대요. 실업률 한 4.5에서 5.0 넘어가면은 이제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어느 순간 그 수준까지 육박을 했죠. 그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갔어. 그럼 다음 달, 다다음 달, 내년 되면은 이 속도로 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파월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금리 인하 지금 할 수 있나? 그럼 이제 여기 물가를 보는 거예요. 물가를 봤더니 6월에 올해 예상치가 2.6이었는데 2.3까지 떨어진 거죠. 2.3까지 내려갔네? 그러면은 금리는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보니까 2.3이 예상이었는데 2.1까지 내려간대요. 이런 게 아마도 국제유가의 하락계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은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2%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1%대까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지금 금리 인하를 준비를 했고, 물가를 살펴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으니 자신 있게 금리를 낮춘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피봇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도 더 이상 무리해가면서 금리를 저렇게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외부적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금리가 이제 인하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외부적 요인을 보면은 이 공급망 다변화예요. 이거 지난번에 이제 봤던 건데, 중국이 GDP나 자본이 빠져나가고, 근데 이 빠져나간 GDP와 자본이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으로 이어진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당분간 계속될 내용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내로 공장 옮기고, 미국과 가까운 국가로 공장 옮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우방 국가들로 공장 옮겨서 그들에게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반토막 나고 나머지 것들이 일로 옮겨간다. 일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무역수지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보면은 2022년도에 계속 적자였어요. 이때 우리나라 뭐 제2의 IMF가 오늘 만에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이 무역수지 수출 동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봤냐 하면은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과 무역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으로 줄어드는 거를 미국이 카바를 쳐줄 텐데,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맞춰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크로스 된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크레딧 스위스랑 실리콘밸리 이런 데 은행 이런 데들 막 파산하면서 금융위기 오내 만에 할 때, 이때가 우리가 바닥이다 할 때가 이제 2022년 10월인데, 그로부터 더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서 2023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한국은 이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한 겁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 중국에게 너무 과하게 의존하고 있던 경제 구조가 이제 약간 미국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면에 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출입 동향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는 떨어져요. 근데 미국으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유럽도 무역 수지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도 나빴던 게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일본도 나빴던 게 덜 나빠지고 있고, 아세안으로부터도 뭐 적당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나빠졌다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 아세안이라고 하면 대부분 동남아예요. 뭐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이제 무역 수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주도하에 그 공급망 재편하는데 편승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한국도 미국의 경제 정책에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피봇을 했잖아요. 미국이 피봇을 했고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생겼고, 그래서 한국은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런 외부적 요인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금리 인하가 가능해졌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